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영조, 정조,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정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영조와 정조 시기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세도 정치 시기 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상황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사진 특강 수업이요,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번 수업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이요, 사진을 통해서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하고 왔을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 맞죠? 그쵸?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봤다시피요, 조선 후기 정치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즉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며 조선의 22번째 왕이 되는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영조일까요? 정조일까요? 그렇죠.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칠판 이동해서요, 곧장 영조와 정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선 후기 첫 번째 본격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역사 연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 제자들이요, 선생님 1592년 이제 외웠습니다. 그 이후 조선 후기이고요. 오늘은 영조, 그렇죠. 빈칸에는 정조에 대한 공부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복학습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높여줄 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영조와 정조 시기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저만 바라봐 주세요. 판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영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영조 아버지인 숙종의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시험에서 달달 외우는 부분이 아니니 상황상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숙종은요, 통치와 관련돼서도 워낙 유명하지만 숙종을 둘러싼 두 여인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혹시 우리 제자들이요, 인현왕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장희빈. 자, 우리 제자들이 만약에 들어봤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책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워낙 드라마로 많이 제작이 되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현왕후는 왕비고요, 장희빈은 후궁입니다. 자, 그런데 인현왕후와 숙종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반면에 장희빈과 사이에선 아들을 낳았는데 숙종이 너무나 원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아무래도 이제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높아져 갔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장희빈 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이 이제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현왕후 측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숙종이 너무 많이 노했습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인현왕후를 폐비시켜버렸어요. 폐비? 왕비 자리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이제 왕비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되어서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희빈은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권력을 잡은 장희빈, 당연히 그 권력을 많이 휘둘렀겠죠. 그렇죠? 그의 오빠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잡아요. 그러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숙종이 예전에 있었던 인현왕후가 너무 보고 싶다. 결국 그래서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고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복귀한 인현왕후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문제는 물론 이분은 이제 아파서 돌아가신 거긴 하지만 이 장희빈이 인현왕후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나쁜 주술을 행했다. 그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장희빈은요,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셨다면 숙종을 둘러싼 두 여인의 사랑 다툼이다 라고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앞서서 제가 사진 특강하면서 붕당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조선의 관리들이 세력을 나누고 있는 것이 이제 붕당이 되는데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인현왕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서인 출신 사람입니다. 반면에 장희빈은 남인이에요. 당시 숙종 시기 때는요, 서인이라는 붕당과 남인이라는 붕당이 아주 많이 대립하고 있었고, 현식 바꿔 말하면 인현왕후가 왕이 됐다는 것은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죠.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쫓겨났대요. 무슨 말입니까?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또 장희빈이 또 사약받고 죽었어요. 결국 뭡니까?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숙종시기 때는요, 정치적으로 싸움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대단히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숙종의 아들인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영조는요, 몸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저 붕당의 싸움은 내가 강력하게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 대답해 주세요. 영조가 붕당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추진한 강력한 정책.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그렇죠. 바로 탕평책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탕평책을 실시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서인과 남인을 다 밀어내는 건 아니고요. 서인, 남인 골고루 관리로 등용을 해서 특정 붕당이 너무 힘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조는 힘을 키웠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균관 앞에다가 어떤 비석 하나 세워줬죠. 그 비석이 바로 탕평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요, 사진을 봤었죠. 이번에는 그 속에 담겨지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평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봤더니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을 가르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 관리들과 친하긴 하지만 굳이 붕당을 나눠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좋은 마음이다. 반대로 편당만 짓고 내 팀, 다른 팀 이렇게 구분 짓고요.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 사사로운 마음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디선가 탕평비의 내용을 딱 보면 아, 이것이 탕평비였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영조가요, 힘을 많이 키웠어요. 왕권도 서서히 강해지겠죠. 자, 그러자 이제 영조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쟁을 거치고 한참 지났으니 나의 고통받는 백성들 이제 편안하게 좀 다스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백성으로서 가장 고통받는 건 결국 세금 너무 많이 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뭐라고요? 균역법. 지난번에요, 우리 조선 장기 생활 마지막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인구 감소, 토지 감소 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세금 제도를 바꿔주는데 우린 초급이라서 세 개를 다 공부하지 않고 한 개만 공부할 거라 했죠. 그 한 개가 바로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조선에서 이제 남자들이 16살이 되면 군대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군대를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각종 공사 현장까지 다 이제 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군대 가기 싫어 이렇게 되다 보니 나라에서는 군포를 내면 군대 안 오게 해주지 이런 방법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포를 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군포를 몇 피를 냈었냐면요, 2피를 내요. 군포 2피를 내면 그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는 조선에서도 거의 이제 뒤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2필만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탐관 우리들이 더 많이 걷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개똥이네가 살고 있었는데 개똥이네가 세금을 못 내게 해가지고 만약에 밤에 도망을 가버렸다. 그럼 개똥이가 내야 되는 군포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군포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냐면 한 필로 줄여줍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담인데요. 여러분 영조는요, 조선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세요. 80세 넘도록 사십니다. 왕만 하더라도요 50년 이상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상 때 워낙 검소한 생활에다가요, 음식도 너무 과하게 먹지 않았대요. 이런 게 바로 왜 그러냐면 왕자 시절 때요, 궁이 아니라 일반 사가, 외갓집에서 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백성들의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고, 또 하나 그렇게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군포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포는 한 필만 내도 돼 라고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이렇게 뒤로 오면요, 기존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거 바꿔줘야 되겠죠. 자,
자, 그러면서 삼심제라는 걸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조선에서 이제 사형에 처한 사람 있죠. 나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이제 당할 사람. 이 사람은 3번은 다시 한번 심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삼심제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 세대 때 학교의 규칙 다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머리라든지 이런 거 좀 자유롭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중학교 가면 귀 밑에 1cm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그걸 지금도 200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도 학교에서 머리는 무조건 귀 밑 1cm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요 싫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 이전과는 많은 모습이 바뀌다 보니까 경국대전 기억하실까요? 예, 경국대전. 그 경국대전에 수정 사항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영조 같은 경우는 붕당의 싸움도 누그러뜨리고요. 백성을 위한 좋은 세금 제도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조에게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영조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하지만 손자는 지켜냈죠. 그래서 영조가 돌아가시고 그의 손자 정조가 조선의 22번째 왕이 됩니다. 우린 앞서서요. 정조의 마음을 살짝 봤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내 나이 11살에 죽었어요. 그것도 뒤주에 갇혀서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죽었어요. 그 공포와 그 울분과 그 슬픔이 고스란히 어린 정조에게 이제 스며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붕당의 싸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시작하더라. 이때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조직 하나를 만들어요. 1번 집현전, 2번 규장각. 그렇습니다. 바로 뭐가 될까요?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자, 규장각은요. 왕실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겠죠. 이때 정조는요. 똑똑한 인재들을 그 규장각에 이제 배치를 시킵니다. 그들에게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책들을 읽게 하고 책을 읽었으면 이 방식을 가지고 조선을 어떻게 우리가 또 변화시킬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젊은 학자들을 통해서 조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개혁. 말이 조금 어려워요. 좋은 개혁 방안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요. 정조는 젊은 학자들과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제자들은 이 당시 정조의 사랑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학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우리 제자들이요. 정약용 선생 말고요. 2분을 좀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읽어주세요. 누구라고요? 박제가. 또 읽어주세요. 누구? 유득공. 박제가, 유득공. 자, 이러한 젊은 학자들도요. 규장각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박제가와 유득공 선생의 신분을 우리가 알아봤더니요. 양반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서얼이에요. 자, 앞서서 우리가 신분 이야기를 할 때요. 서얼은 그렇죠. 양반의 자식이긴 하지만 과거 볼 수 없고요. 관직에 나갈 수 없더라고 했죠. 근데 그러한 어떤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를 깨고 정조는요. 이들을 이제 등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선하게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많은 개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 좀 기억시켜줄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앞서서 사진특강 봤더니요. 조선에서는 농업에서도 변화가 생기지만 상평통보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상평통보가 거래될 만큼 장시가 대단히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활성화 많이 생긴다고요. 되셨어요? 그런데 조선의 법은요. 여전히 조선 전기 때부터 장사하던 사람들만 장사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법이 있었던 거예요. 정조가 고민하죠. 그 법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 법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없애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상공업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만드는 것들 말합니다. 이런 것들 뭐하더라? 보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조선의 경제가 이제 활기차지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규장각을 설치해서 정조의 측근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여기에다가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을 해요. 기존과 다른 변화가 생길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겠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조는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권력을 많이 잡고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는 한양 말고 새로운 곳에서 나의 뜻을 펼치고 싶어.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지금의 수원, 그곳에 만든 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화성 이야기 앞에서 사진 봐서 많이 했었죠. 그럼 이 부분 제가 설명 안 하고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화성을 축조할 때요. 설계도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네, 맞아요. 정약용.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화성을 축조하려면 돌도 되게 많이 옮겨야 되잖아요. 이거 옮기는 거 쉽지 않은데요. 이때 돌을 옮길 때 이용했었던 새로운 기계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거중기.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그것을 만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지금 남겨져 있는 그 튼튼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렇죠. 보호받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조와 정조 이야기를 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할아버지랑 손자죠, 그쵸? 그런데 이들은요, 시험 문제만 나오면요, 라이벌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영조의 정책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정조의 정책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시험에서는 영조와 정조의 업적이요, 대단히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 제자는 반드시 뭐 해두기? 비교해두기.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도 바로 이들의 업적이 되겠는데요. 자,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영조가입니다. 영조하면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속대전이란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조, 규장각을 만들었고요. 인재를 다양하게 등용하죠. 자, 그리고 화성을 축조한다는 이야기 잘 구분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세도정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했을 때요, 이미 앞서서 세도정치와 관련된 이야기 얼핏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이때부터는 조선이 막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겠군요 라는 생각이 이미 등장하십니까? 예, 그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제자들이요, 잊어버렸을지 모를 테니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세도정치라고 하면 정조가 그렇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의 아들 순조의 선자, 그렇죠, 헌종. 그리고 헌종이 자식 없는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 철종 때까지. 시간으로 보면요, 한 60년 정도에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조와 헌종 같은 경우 철저하게 이제 어린 왕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왕권이 더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전 세계 역사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세계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요, 조선에서 연도로 보면요, 1800 몇 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800년 되니까 더하기 해서 그렇죠, 19세기가 돼요. 근데 이때요, 우리는 지금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어린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저기 서양을 가봤더니 거기 이제 영국이다, 프랑스다 이런 나라들은요, 민주주의도 발달하고요, 거기다가 경제가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공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건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유럽의 물건을 사줘 하면서 아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이런 시기예요. 그럼 그런 시기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빨리 힘을 키워서 그들의 침략이라든 그런 그들의 접근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선은 거꾸로 가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린 왕, 그리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왕이 등장하다 보니까 왕권은, 왕의 힘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해졌겠죠. 그럼 이때 이제 왕 대신에 권력을 잡는 사람들요, 주로 왕비 집안. 왕비 집안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외척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본 적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왕비 집안의 외척 세력. 이들 같은 경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나라의 관리가 되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과거 시험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 시험도요, 세도 가문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요, 이미 합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먼저 주고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라든지, 아니면 미리 답안지를 바꿔놔서 답안지를 바꾼다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제에서 각종 비리가 너무 많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면요, 귀향을 보내기 하잖아요. 여러분, 귀향 가는 곳 중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주도. 예, 제주도. 물론 더 먼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일단 섬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상 제주도 유배 갔을 때가 가장 멀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주도를 가시게 되면 제주도 국립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조선시대 때 유배 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거든요. 조선 초기 때는요, 각 시대별로 뭐 한두 명 이렇게 돼요. 근데 갑자기 이 시기로 가면요, 줄이 모자라요. 옆으로 막 갑니다. 그만큼 과거 부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과거 부정을 통해서 관직에 딱 올라간 사람은 그다음부터 좋은 사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세도 가문한테 갑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저 이 자리에 가고 싶어요. 저 암행어사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원래 사고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고 팔더래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제 부정 저지르려고 뇌물 줬고요. 관직을 사느라고 또 뇌물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령이 된 사람들은 그게 거기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거둬들이려고 하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백성들에게 원래 나라에서 걷어라라고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나쁜 관리들, 우리가 나쁜 관리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새로운 용어가 조금 등장하는데요. 우리 제자들 기운 내주세요. 탐관오리라고 불러줍니다. 탐관오리.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탈하는 나쁜 관리들을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고구려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도 그렇고요. 봄만 되면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게 없어. 라고 고민에 빠지는 백성들 있죠. 그런 백성들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곡식 빌려줬던 거 기억해요? 맞아요. 고구려에서 진대법, 고려는 의창. 기억날까요? 네, 그러한 제도가 조선에서도 있었어요. 조선에서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환곡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환곡이라고 하는 게 결국 먹을 곡식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다 이제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탐관오리들은요, 어떤 식으로 빌려주냐면요, 원래 이제 멀쩡한 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쌀에다가 뭐 모래라든지 쌀 껍데기 있죠? 이런 거 막 섞어요. 섞고 난 다음에 빌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가을에 갚을 때는 멀쩡한 쌀로 갚어.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는요, 곡식이 충분해서 안 빌려도 되는데요? 라는데 억지로 빌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 많이 받기. 됐나요? 그래서 환곡에서의 부정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아까 또 군대 가는 이야기 있었죠? 맞아요. 군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 이웃집이 군포 안 내고 도망갔는데 그거 우리 집한테 물리기. 우리 저기 먼 친척이 그거 안 내고 도망갔는데 우리한테 그거 대신 물리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군포를 내는 거, 군대를 가는 건 몇 살부터라고 했어요? 16살. 그런데 16살보다 어린, 이제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군포 내래요. 이런 식의 탐관오리들의 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런 부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았을 거예요. 그쵸? 나라님이 하시는 거니까 참아야지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무엇을 일으키게 된다?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농민봉기는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공부할 터이니 일단 그때 우리가 주제를 얘기하면 세도 정치식의 전체적인 문제와 결합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둘 부분 바로 뭘 것 같습니까? 맞아요. 세도 정치시기 때의 문제점. 자,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각종 과거제의 부정이 시행됐고요. 관직을 사고 팔았어요. 탐과 놀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갔다라는 거.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는요, 조금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우리 개념 체크요, 조금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에서는요, 영조, 정조, 정약용 같은 인물들도 나오지만요, 다양한 제도 이름들도 나왔었죠.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정 가문이 권력을 차지한 정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특정 가문이라고 하면 왕비 집안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정치를, 그렇죠, 세도 정치라고 불러줬습니다. 두 번째, 정조가 나왔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원에다가 건설한 성곽이랍니다. 바로 화성이 되겠습니다. 가가 되겠네요. 자, 3번.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면제라고 하는 건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군포를 냈다라고 했죠. 원래는 2필을 냈었는데요. 한 필로 누가 줄여줬습니까? 영조가 줄여줬죠. 우리는 이것을 균역법. 자, 용어가 어려운데 우리 제자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4번. 어느 한쪽 신하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신하를 고루 등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불러줍니까? 그렇죠. 탕평책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초급 한국사를 공부하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새로운 용어들, 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죠. 그렇죠? 외우는 방법은요, 일단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두 5개의 문제를 통해서요,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4회에서 가져온 문제고요. 24번입니다. 다음을 발표한 이유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유, 목적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기를 볼까요?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니 탕평비를 세워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편당, 지금 붕당을 나누고 있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래요. 그럼 바로 탕평비, 아까 읽어봤었죠. 그쵸? 그럼 대답해 주세요. 이 속에 나와 있는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은요,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조선 내부에 있는 관리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천주교 믿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천주교가 조선에서 유행을 하겠지만 그것과 탕평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경복궁 중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중건이 뭘까요? 다시 짓는 겁니다. 여러분, 경복궁이 언제 불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로 경복궁을 사용 못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고종이 즉위하고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10년 권력을 잡는데 그 시기 때 경복궁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아닙니다. 4번. 신하들의 다툼과 난임을 막기 위해서. 나뉜다라고 하는 건 붕당을 나눠 다투고 있는 걸 말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잘 푸셨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15에 나와 있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유적이 나왔으니 어떤 지금 장소가 나오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보겠습니다.
화성. 자, 이미 여러분 보이네요. 임금의 꿈이 실현되다. 임금의 오랜 꿈이었던 화성이 공사 시작 2년 7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대한 성곽이요. 3년이 안 된 기간에 완료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거중기라든지 농로와 같은 새로운 기계의 활용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성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총동원되어 건설된 성곽이다 라면서 여러분 지금 화성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심돈이라고 해서요. 저기 지금 망을 보는 지금 곳도 보이고요. 옹성도 보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1번 보기는 좀 전 문제에서 봤었죠. 흥선대원군 때 새롭게 준건되었다. 바로 경복궁. 답이 안 되네요. 오늘날 수원에 위치했다. 이 부분은 맞고요. 3번 거중기를 이용해서요. 이 거대한 돌들을 들어 올렸다. 이것도 맞고요. 4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눈 크게 떠보세요. 이번에 가져온 문제는 중급에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초급보다는 중급에서 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음 두 자료와 관련된 관계 깊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거든요. 보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 것은 그렇죠. 좀 전에 봤었던 옹성이 보입니까? 바로 화성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의 모습은요. 지금 정조가요. 화성으로 행차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까요?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정조 맞습니까? 예, 맞네요. 니은 자유로운 상공업을 장려하였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다르게 더 많은 장사, 물건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이것도 맞네요. 그럼 디귿 균역법을 제정해서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조에 대한 설명이니 이 부분 틀렸고요. 속대전 이것도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니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그렇죠. 1번. 자, 중급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셨죠?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13회 8에 나왔던, 이제 8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사진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기 48강을 가면요, 그동안 배웠던 문화재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그때 되면 이제 세계 문화유산, 그동안 이야기된 거 한 번에 다 볼 거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제자들 공부한 게 있을 터이니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차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볼게요. 1번, 종묘. 여러분,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선에서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는 곳이고요. 이 긴 건물,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남한산성.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 마지막에 피신했었던 곳. 이곳이 바로 이제 남한산성이 되겠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 세계문화유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좀 전에 봤으니까 자신감 있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인사 장경판전. 뭘 보고 떠오를 수 있을까요? 위의 창문과 아래 창문의 크기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창문을 만들어 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바람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풀어봤던 문제들에서 주로 영조와 정조, 그 업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럼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났을까요? 자, 가에 나올 수 있는 보기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영조와 정조는 외란과 호란 이후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관리들의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라면서요. 그래요. 바로 이 시기에 대한 문제 제가 또 냈습니다. 워낙 영조와 정조 시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으로 여러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에 갑니다.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 탕평비 세운 거 영조가 한 거 맞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탕평비가 성균관 앞에 세워진 것도 맞고, 이 부분 동그라미네요. 두 번째, 백성들이 내던 군포를 원래 2필이에요. 근데 이제 1필만 내면 됩니다. 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었겠죠? 영조가 했던 거 맞습니다. 자, 이번에 3번. 화성을 건설해서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고 했는데요. 화성은 오늘 정말 많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군사? 앞서 봤더니 화성이 상당히 탄탄한 그런 이제 보호시설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적의 침입을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것도 있었고 총 쏘는 공간도 있었죠. 맞고요. 또 화성 안에서 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사진 특강에서 했었죠. 자, 그러면 결국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입니다. 지편전이다. 그렇죠. 규장각이다. 라는 부분은요. 초급에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이니 우리 제자들 문제 충분히 풀어봤죠?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열심히 달려와서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게 되겠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는지 마지막 확인해보고요. 오늘의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영조의 업적을 묻는 문제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정조의 업적. 당연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정약용에 관한 문제도 나와줍니다. 정약용은 화성을 건설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목민심서, 지난번에 우리 사진특강에서 봤던 책 있죠? 그 책까지 함께 기억시켜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선 후기의 첫 번째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을 공부할 것 같습니까? 보통은요, 우리가 사진특강 끝나고 나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정치 이야기만 계속하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정치는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요. 왜요? 우리가 조선 후기 뒤로 가면은요, 나중에 이제 고종과 순정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시기 이야기는 개화기라는 새로운 단어에서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기는요, 조선 후기 경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복습하시고요, 고명원 게시판으로 찾아와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